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환갑이 넘은 62세 시어머니가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제발 지우라며 울며불며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이를 낳으셨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 온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2살입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반듯하다고 칭찬하는 집안의 며느리죠.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은 올해 62이시고 예전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셨습니다. 말씀은 늘 차분하고 조용하셨고 예의 범절을 중시하셨죠.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셨고 집안의 규칙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엄격하셨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성격은 강직하고 어머니께 효심이 깊으며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다만 가끔씩 고지식한 면이 있는데 그건 어머니를 쏙 빼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후로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원칙주의자셔서 말 한마디에도 법도가 있었죠.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엔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했고 밥 먹을 땐 큰 소리를 내거나 수저를 아무렇게나 놓아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점차 그 생활에 익숙해지며 집안의 평화를 위해 어머니 뜻에 따라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정말 아끼셨지만 그 사랑이 너무 과해 때로는 집착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와 관련된 일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간섭하려 하셨어요. 그가 어떤 옷을 입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부가 아이를 더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까지 말이죠. 결혼 후 3년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지훈이가 있고 올해 막 5살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끔찍이 아끼셔서 잠자리부터 밥 먹는 것까지 저보다 더 살뜰히 챙기셨죠. 그런데 작년 중순부터 어머니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자주 피곤해하시거나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가끔은 헛구역질도 하셨습니다. 저는 연세가 있으시니 혈압 문제인가 싶어 병원에 가보시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였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늙으면 다 그래. 비타민 몇 알 먹으면 괜찮아질 게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3월의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어머니를 지역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검사가 진행된 후 의사 선생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진료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저는 62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임신 6주차로 나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임신이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정확합니다. 아마 생리가 불규칙하셔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세의 임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거나 이른 시일 내에 중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오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핑핑 도는 것 같았죠. 62세 여인의 임신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먼저 집에 가 있어. 금방 갈게. 그날 오후 의사가 서류를 건네주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초음파 사진이 담긴 종이를 굳게 쥐고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죠. 어머니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해명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얘야, 이 일로 모두가 충격받을 거 안다. 하지만 이 아이, 나는 낳을 거다. 그때 남편이 도착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죠.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연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으시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와 네 아버지의 아이란다. 그 한마디는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민준 씨의 아버지, 즉 시아버님은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줄곧 혼자 조용하고 외롭게 지내오셨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다른 관계를 가졌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버지, 즉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아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죠. 넌 아직 이해 못할 게다. 내가 수십 년간 숨겨온 이야기가 있단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뉴스를 알리는 방송 소리가 들려왔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 마주 앉아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내 아버지는 강원도 산골로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려다 실수로 호르몬 약을 잘못 먹게 됐지. 그 약이 내 몸에 영향을 미쳐 체질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 후로 몇 년간 아주 드물게나마 생리를 했지만 나는 그저 갱년기 증상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반년쯤 전에 내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혼란스러웠죠.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가 일어섰습니다.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였죠. 어머니, 제발 이 아이를 낳지 마세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62세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 다들 손가락질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내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내 피부치라는 사실뿐이다. 내게 남은 날이 얼마 없더라도 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고 싶구나. 남편은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가가 한마디 거들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과 함께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마치 고요한 폭풍처럼 저희 가족의 평화를 집어삼킬 듯이 조용하고 거세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께서 뱃속의 아이를 낳겠다고 선언하신 후 집안의 공기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가 침묵했죠. 원래 차분했던 남편 민준 씨는 이제 신경질적으로 변의 말을 잃었고 종종 마당에 혼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치 역풍을 맞으며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과 두려움, 그리고 이성과 감정 사이의 갈등이 제 마음을 둘로 갈라놓는 듯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남편이 어머니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약간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분명히 말했어요. 연세가 너무 많아서 출산은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누가 돌봅니까? 어머니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둘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미 깊이 생각했다. 위험도 알고 네가 하는 말 전부 다 안다. 하지만 아들아, 이 어미는 평생을 규칙에 얽매여 참고 살아왔다. 일찍 남편을 잃고 수십 년을 외롭게 살았지. 이제 하늘이 내게 또 다른 생명을 주셨는데 차마 그걸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엄마가 될 기회고 작은 생명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란다.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고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 아이 때문에 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내 어머니가 62살에 임신했다며 전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가족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때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은 걱정이자 무력한 아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비상식적인 일을 위해 어머니가 목숨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시어머니를 잘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셨죠. 너무나 긴 외로움과 상실을 겪었기에 이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어떻게든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대화 이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에는 침대 곁에 말없이 앉아 계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제 마음은 더욱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앉아 작은 생명이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니,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도 더는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정기검진 꼬박꼬박 받으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아셨죠?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네가 날 이해해 줄 줄 알았다. 평생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살았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하늘이 내게 이 기회를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연민이 차올랐죠. 모성애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모든 이성을 뛰어넘고 두려움마저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검진 때마다 제가 함께 갔죠. 의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예상외로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피곤해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입맛이 돌아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푹 주무셨죠. 얼굴빛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리니 아이가 살아서 내 안에서 매일 자라고 있단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신 소식은 어디서부터인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시장에 나간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고 저녁에는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으며 말했죠. 나이 들어서도 욕심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네. 또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이상해. 별일이 다 있다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심지어 집에 오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효심과 체면 사이에서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았지만
그는 말없이 술만 연거푸 몇 잔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만약 어머니가 저 아이를 낳으면 우리 가족 전체의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아이를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로와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당신은 참 쉽게 말하네. 하지만 당신은 모르잖아. 회사에서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김 여사 아들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보,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 가족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두지는 말아요. 그 말에 남편은 침묵했고 이내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이 비상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죠. 임신 6개월 차에 시어머니는 종합검진을 위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동행했죠. 의사는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네요. 산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고 태아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테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게 예감이 있단다. 이 아이는 재앙이 아닐 게다. 우리 가족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존재가 될 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도 이상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비바람이 몰아치던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비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듯했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검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제가 막 잠이 들려던 참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직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김숙자님, 보호자 되시죠.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조산기미가 보이니 즉시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저는 벌떡 일어나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깨우자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우비를 걸치고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죠. 자동차 와이퍼가 삐걱거리는 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죠. 시어머니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복도는 차갑고 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꽉 쥔 채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계셨죠. 제 심장은 박자에 맞춰 조여들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시잖아요.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서연아. 어머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 내가
내가 어머니께 그런 심한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응급실 안에서 의사가 외치는 소리에 저희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2시간 가까운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하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앙칼진 울음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마스크를 벗은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모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기는 2.1kg의 사내아이로 조산이긴 하지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주수에 비해 아이가 무척 건강하고 기형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가까이 데려왔을 때 하얀 불빛이 작은 얼굴을 비추자 제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 아기는 남편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큰 눈, 짙은 눈썹, 그리고 특히 오른쪽 관자놀이에 있는 작은 점까지.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돌아보며 그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봤어? 나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몹시 쇠약해 보이셨지만 아들과 손주를 보자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니? 한 번만 보게 해다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가까이 안고 갔습니다. 작은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아가야,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셨고 그 미소는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그저 곁에 서서 아기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보면 볼수록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기를 재우고 있을 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저 아이 나랑 너무 닮지 않았어? 얼굴뿐만 아니라 저 점까지 똑같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모호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죠. 네, 봤어요.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연일 수는 없어. 당신도 알지. 관자놀이의 점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유전된 거야. 나랑 아버지 둘 다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아기에게도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이 수천 개의 실타래처럼 엉켜 모든 논리가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유전자의 발현이나 생물학적 우연 같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건강이 안정되자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이름을 민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자신에게 찾아와 인생을 다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며 밝을 민, 자를 썼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민이가 태어난 후로 그는 더욱 과묵해졌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깨어있다가 잠든 아기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눈빛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DNA 검사를 해야겠어. 진실을 알지 못하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쳤어요? 결과가 어떻든 그 아이는 당신 동생이고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건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해. 저 아이를 봐. 행동 하나하나, 웃는 모습까지 내 어릴 적 모습 그대로잖아. 나는 두려워.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무언가가 두려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도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검사를 결심했다는 것은 마음속 의심이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자신의 머리카락과 아기의 머리카락을 가져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말릴 수 없었고 그저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빼앗아 들고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7%.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내리는 비였지만 심장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어떻게 그녀의 아들인 남편과 친자 관계일 수 있을까요? 끔찍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닥칠 진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제 눈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99.97%라는 숫자는 심장에 새겨진 칼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울음도 없이 그저 침묵한 채 두 손을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폭풍이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갈라질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결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해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이유도 저 숫자를 지울 만큼 설득력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 모든 것을 벗겨낸 채 드러나 있을 뿐이었죠.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빛은 불타는 듯했죠. 가서 물어봐야겠어. 어머니는 내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제가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어머니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스탠드에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 미니를 얼으며 재우고 계셨습니다. 자애로운 얼굴,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요. 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마침 미니가 막 잠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서서 손에 쥔 종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남편은 종이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죠. 읽어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제게 설명해 보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종이를 집어들고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갔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표정은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깊은 슬픔이었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알아버렸구나. 그 한마디는 남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죠. 알아버렸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제 아들이란 걸 알면서도 어머니 아들이라고 거짓말하신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죠. 아니다, 민준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난 널 속인 적이 없다. 다만 너무 일찍 말하면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었을 뿐이다. 남편은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산산조각 났죠. 이미 감당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저 아이는 누구예요? 왜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아들아, 그 아이가 너와 혈연 관계인 것은 맞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바로 내 정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죠.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정자라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죠. 네가 날 미워할 걸 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한다. 작년에 너와 서연이가 불임 문제로 병원에 갔었지. 그날 네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아이를 더 갖기 힘들다고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만약 너희에게 아이가 더 없다면 나중에 늙어서 집안이 얼마나 쓸쓸할까. 이 집안의 대가 여기서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게도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사립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의사에게는 남편의 정자라고 거짓말했지만 사실 그건 내 것이었다. 네가 예전에 건강검진 때 제출했던 검체 샘플을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임신에 성공하면 태어날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친손주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게 좋은 일이고 하늘이 주신 은혜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행동이 이렇게까지 도리를 벗어나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죠.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 그저 우리 집의 아이 웃음소리가 더 들리길 바랐을 뿐이다. 나는 너무 외로웠다. 수십 년을 이 텅 빈 집에서 맴돌며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내게 아직 임신할 능력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상실을 메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행동이 너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할 줄은 몰랐구나.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대체 어떤 놈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 아이는 또 뭐가 되고요? 아세요? 전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요. 시어머니는 몸을 숙이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전에 핏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것을 망쳐버렸구나. 나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제발 저 아이는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니. 저는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잖아요. 아이는 죄가 없고 어머니도
저희를 위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장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람에서 깊이 잠든 아기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손이 떨리며 아기에게 뻗어갔지만 이내 움츠러들었습니다. 감히 만지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고통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죠. 내 아들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미쳤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다오. 하지만 제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만은 믿어주렴. 남편이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진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모자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밖은 비가 그쳤고 이른 새벽에 이슬이 창문에 맺혀 희미한 등불빛에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른 숨을 내쉬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이하고 가슴 아픈 비극의 시작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고백한 것이 아직 진실의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거운 안개 속에 갇힌 듯했고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은 거의 무너지셨습니다. 말이 부쩍 줄었고 매일 창가에 앉아 아기 미니를 품에 안고 먼 곳을 바라보셨죠. 그 뒷모습은 숨이 막힐 정도로 슬퍼 보였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진실을 안 후로 유령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저와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방을 청소하다가 시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에서 떨어진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주워 다시 넣으려는데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안심병원 인공수정 시술 기록, 손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남의 비밀을 엿보고 싶진 않았지만 마음속의 충동이 너무나 강했죠. 어머니가 인공수정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부터 저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복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자 샘플 확인서가 있었고 샘플 제공자 박민준, 보관번호 3710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술 대상자 김숙자 62세라고 적힌 시술 지시서가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였죠. 하지만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에 결제자 이광수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광수 원장은 1년 전 저희 부부가 임신 문제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직접 저희를 진료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항상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는 그저 의사의 직업적인 습관이려니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안심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벽,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이광수 원장에 대해 묻자 그는 반년 전에 은퇴했고 지금은 시내공원 근처에 개인 병원을 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진료 기록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죠. 제가 들어가서 김숙자 여사님의 며느리라고 소개하자 그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김 여사님 며느리 되시는군요. 그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산모와 아기는 건강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서류에 원장님께서 결제자로 되어 있으며 제 남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의 정자 샘플이 사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잠시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죠. 아, 그건 김 여사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저는 환자의 요구에 따랐을 뿐입니다.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결제한 것은 그날 그분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샘플 제공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으면 이 시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럼 누가 대신 서명했나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일어나 문가로 다가가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어떤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정말 불쌍한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그분께 큰 빚을 진 적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절 믿으세요. 그분은 결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그쳤습니다. 옛 은혜가 뭔데요? 원장님과 저희 어머니는 무슨 관계였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 여사님의 남편분께서 저를 큰 교통사고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았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김 여사님은 종종 연락하며 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단지 너무 외로우셨을 뿐이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또 다른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자를 기증한 사람이 혹시 제 남편이 아닌가요? 그는 깜짝 놀랐고 눈빛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민준 씨 정자였다면 어떻게 아기가 친자 검사에서 부자 관계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시술에 사용된 샘플은 오래된 냉동 샘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샘플이었다는 뜻인데 그 시술에 살아있는 샘플을 누가 제공했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죠. 벽에 걸린 시계에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그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서연 씨, 어떤 진실은 알게 되면 더 이상 평화롭게 살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는 분명 끔찍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알아야만 해요.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시술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자 샘플은 특별한 상황에서 채취되었고 관련된 사람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분이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충격 속에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거리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은 어둑해졌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기 미니를 재우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죠. 저는 아기를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아들의 정자를 몰래 사용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죠. 이번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시술 기록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은 불길한 징조처럼 으스스했습니다. 차를 한 잔 따랐지만 손이 너무 떨려 찬물이 밖으로 흘렀죠.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죠. 저는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기 미니를 품에 안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느릿느릿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피곤하고 깊었지만 아기를 향한 기이한 사랑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두려웠고 도대체 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충 집을 정리하고 저는 다시 안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진실을 찾는 사람의 자격으로요. 저는 곧장 기록 보관실로 갔습니다. 그날 기록을 담당했던 사람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자그마한 체구의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서 인공수정을 받으셨는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기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라 환자의 위임장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출산 후 기억 상실 증세가 있으셔서 서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 부분만 잠깐 확인하려는 거예요. 복사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그녀가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익숙한 글자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환자 번호, 정자 샘플 정보, 담당 의사 정보까지 모든 것이 제가 집에서 봤던 사본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특이사항을 기록한 부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파란색 펜으로 쓴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특별 케이스, 이광수, LQ, 미친태석, TD, 의사 기술 지원. 저는 이광수 원장은 알았지만 진태석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명은 누구 건가요? 그녀는 휙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은 진태석 과장님이세요. 예전에 난임센터 과장님이셨는데 작년에 시끄러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만두셨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시끄러운 일이요? 무슨 일이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듣기로는 정자 샘플 보관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혼선이 생겼고 몇몇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조용히 덮어서 내부 사람들만 알아요. 저는 다리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자 샘플 보관 실수. 그렇다면 아기 미니는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뒤바뀜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저는 진태석 의사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고 거짓말했죠.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시죠? 아, 저는 김숙자님 며느리입니다. 거의 1년 전에 선생님께 인공수정 시술 지원을 받으셨던 환자인데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나지막이 말했죠. 서연 씨 맞으시죠? 당신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로는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저녁 7시에 시내에 있는 종이꽃 카페로 오세요. 단 혼자 오셔야 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택시를 잡아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텅 비어 있었고 구석자리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마른 체구의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그의 고뇌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고 앉으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군요. 당신이 가만히 있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꽉 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시술에 사용된 정자 샘플은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슬픈 눈이 천천히 말했죠. 당신 남편의 것입니다. 하지만 김숙자 여사님께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병원에서 생체 샘플 장기 보관 기술을 시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남편 민준 씨가 건강검진에 참여하면서 의학 연구 목적으로 자신의 샘플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죠. 그는 별 생각 없이 일반적인 검사 절차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샘플은 이후 특수 보관소에 저장되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 김숙자 여사님이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민준 씨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확인 절차에 실수가 있었고 직원이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채 여사님께 그 샘플 사용을 허가해버렸죠. 그때 제가 반대했지만 이광수 원장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이 오랜 지인이니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샘플이 뒤바뀐 것도 의학적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실수였고 잘못된 믿음이었으며 무책임과 맹목적인 사랑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속에는 또 다른 더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신뢰와 권리를 이용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진태석 의사는 저를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그때 저는 압박을 받아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 시술 이후 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사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이광수 원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를 찾지 마세요. 김 여사님은 그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는 건가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 원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김 여사님을 도운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과 수십 년간 이어진 불투명한 관계에서 비롯된 겹겹이 쌓인 거짓말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살이 에일듯 차가웠습니다. 거리의 차들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지만 제게는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깊었고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미니에게 늘 불러주시던 낡은 노래였죠. 그 떨리고 박자가 어긋난 노랫소리가 안쓰러우면서도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이 파괴될 테지만 침묵한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또 어떻고요?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그 의사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결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죄가 되는 걸까? 그리고 저는 오늘 알게 된 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진태석 의사가 시어머니를 언급할 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태석 의사의 말이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한마디는 저를 숨막히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단정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시며 모든 이의 존경을 받던 교사였던 시어머니가 그런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소파에서 아기 미니를 안고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작은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꼼지락거리며 꿈속에서 가끔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풍경은 따뜻하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파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는 피곤하지만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눈을 뜨셨습니다. 밤새 아기 때문에 잠을 설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안심병원에 가서 진태석 의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그가 무슨 말을 하더냐?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인공수정을 승인한 사람이 이광수 원장님이고 두 분이 특별한 관계였다고요. 사실인가요, 어머니? 공간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느리고 무겁게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나지막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버렸구나. 그래,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어머니는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으려는 듯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옛날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완전히 무너졌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나를 끔찍한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두었고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젊은 의사였던 이광수 씨가 자주 찾아와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었지. 그는 내 아버지의 제자였고 나를 가족처럼 대했다. 하지만 기나긴 외로움의 밤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단호하게 그와의 관계를 끊고 그곳을 떠나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지. 나는 그 비밀을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살았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죠. 세월이 흘러 네가 시집 온 후 어느 학회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우완. 그는 안심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지. 옛 감정이 되살아났지만
나는 이미 늙었고 더 이상 그런 감정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를 그저 옛 지인으로만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내게 인공수정을 권유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한순간의 약한 마음 때문에,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나는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 전에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랑해줄, 또 다른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내가 틀렸다. 서연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인공수정 동의서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두려우면서도 행복해서 떨었다.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집에서 다시 한번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죠. 동정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도덕의 귀감으로 살아온 한 여인이 결국 외로움에 떠밀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요? 민준 씨의 감정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죠. 민준이가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서연아, 너는 이해하겠니? 텅 빈 집에서 62년을 홀로 산 여자가 매일 밤 시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게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내 인생의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을 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 누구의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내게 살아갈 마지막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저길 보렴. 민희는 저렇게 예쁘고 건강하잖니.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단다. 저는 잠든 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랗고 평화로운 얼굴.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조용히 골마가는 고통을요.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제 모든 걸 여기서 멈추겠다고요. 더 이상 이광수 씨를 만나지도 제게 무언가를 숨기지도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약속하마. 나는 그저 민준이가 마음으로라도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서연아, 사실 이광수 씨는 멈추려 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나를 찾아와서 민희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싶다고 했단다. 그날 사용된 정자 샘플이 민준이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저는 깜짝 놀라 온몸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는 절차가 발각될까 두려워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고 했어. 나는 몰랐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자기 어릴 적과 너무 닮았다며 그가 말해주더구나.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커튼이 제 심장처럼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들일까요? 남편 민준 씨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과거 시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의 아들일까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죠. 나도 모르겠다. 서연아, 나는 무섭다.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날까봐 너무 무서워. 나는 그저 이 아이가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평범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다. 만약 누군가 죄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바로 나다. 저는 말없이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모든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누구도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 미니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눈을 뜨고 천진난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잘못과 거짓, 그리고 뒤틀린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실이 어떻든 전 누구도 저 아이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 이광수 씨가 여기서 멈출까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모르겠다. 나는 연락을 끊었지만 며칠 전에 그가 문자를 보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밝히겠다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흐릿하게 번져나갔죠. 제가 아기 미니를 안고 재우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보니 검은 우비를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호한 얼굴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는 단번에 이광수 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찾아와 쏟아지는 빗 속에서 마치 집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이미 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긴 또 어쩐 일이에요?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잠겨 있었죠. 이광수 씨가 안으로 들어와 우비 모자를 벗자 바닥으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차갑던 그의 얼굴이 순간 부드러워졌고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이광수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오. 그냥 내 아들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오. 그 한마디는 정적을 깨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시어머니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죠. 미쳤어요. 당신, 나와 이 아이를 다 망치려는 거예요? 예전에 약속했던 건 다 잊었어요? 이광수 씨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침묵하겠다고 약속했소. 맞소. 하지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당신은 아시오?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소. 짠, 나는 저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소. 내 말 이해하겠소.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죠. 머릿속의 모든 추측이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의 핏줄이라고 믿었던 이 아이가 사실은 과거 시어머니의 삶에 죄악으로 발을 들였던 이 남자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통곡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입 닥쳐요. 우리 가족을 전부 망가뜨릴 셈이에요. 아이를 평온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그냥 가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광수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당신이 날 미워하는 거 아오. 하지만 나도 더는 도망칠 수 없소. 이 아이는 내 피부치란 말이오. 말해보시오. 자기 자식이 커가는 걸 문 밖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소. 두 사람의 대화는 방 안의 공기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요람에 누운 아기를 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은 밖에서 어른들이
자신을 두고 아버지의 권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낯선 남자는 비극적인 표정으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묻는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그 소리는 슬픈 박자처럼 고르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광수 씨에게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광수 씨가 심호흡을 한 뒤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광수요. 당신 어머니의 인공수정을 집도한 의사이자 이 아이의 친아버지요. 공기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마침 밖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뭐라고요? 이광수 씨는 죄를 인정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소. 그날 시술에 사용된 정자 샘플은 내 것이었소. 나는 과거를 덮고 당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나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소.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슬픔에 잠겨 있었죠.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거야. 죄인이라고. 어머니, 왜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시어머니는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가 날 속인 거야. 나는 내 정자 샘플인 줄 알았어. 그저 내 핏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 사람의 것인 줄은. 정말 몰랐다.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이런 치욕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타오를 듯한 불꽃 같았죠. 나더러 어쩌라고. 서연아, 아버지를 배신했던 남자의 친아들이 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냐고. 이광수 씨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잘못한 거, 아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소. 당신 가정을 깨뜨리고 싶진 않소. 그저 아이가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진짜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다 끝날 줄 아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는지 알기나 해? 우리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고 나는 이 일 때문에 핏줄과 도리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소. 그리고 저 아이는 어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소.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외쳤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 저 아이를 탓하지 마라. 더 이상 원망하지 마라. 남편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이내 그는 이광수 씨를 돌아보며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기 전에 당장 여기서 사라지시오. 이광수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요람에 누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흐느낌과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잠시 멀리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어머니를, 저 아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가지 마세요. 어머니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떠나면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알아. 하지만 무서워. 언젠가 저 아이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저 아이를 미워하게 될까봐 무서워. 내가 그런 잔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힘껏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를 버리지 마라. 엄마를 어떻게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떠나지만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와 뒤섞여 무겁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모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골은 숨소리는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 생긴 균열은 아무리 메우려 해도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여전히 과거와 죄, 그리고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 비바람 치던 오후 이후 집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버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잠시 멀리 떠나 있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찢어질 듯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져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만 말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은 퀭했으며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버렸습니다. 온종일 아기 미니의 요람 곁을 떠나지 않으셨죠.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서연아. 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직 살아갈 온기가 조금은 남는 것 같구나.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서서히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밤에는 잠을 설치며 남편의 이름을 중얼거리거나 깜짝 놀라 흐느끼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죄책감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거실로 나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기 미니의 요람 옆에 쓰러져 계셨고 손은 여전히 아기의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달려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어머니를 침대로 부축했지만 창백한 안색과 가쁜 숨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마친 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신부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혈압도 있으시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마른 나무잎처럼 쇠약해지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민준이에게는 알리지 마라. 내가 불쌍해서 돌아오는 건 원치 않는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민준 씨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전화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아들의 눈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들과 마주했을 때 남편이 어머니를 바라보던 그 고통과 실망이 가득한 눈빛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창가에 서서
차가운 빗길 위로 스쳐가는 자동차 불빛들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기 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잠시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 돌아올까? 이틀째 밤,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지켜야 했죠. 자정 무렵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숨결처럼 희미했습니다. 서연아,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 하나만 해주렴. 저 아이를 내 친아들처럼 돌봐주겠다고. 아무도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해 모르게 해다오. 약속하겠니?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약속해요. 하지만 힘내셔야 해요. 저 아이가 크는 걸 보셔야죠.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안개처럼 옅었죠.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서연아, 하늘이 내게 아이를 하나 더 주신 것은 아마도 이 생의 모든 빚을 갚고 가라는 뜻이었나 보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마치고 잠이 드셨습니다. 숨소리가 너무나 옅었죠. 저는 밤새도록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기 미니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방으로 달려가 보니 아이가 몸을 웅크린 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죠. 체온을 재보니 40도가 넘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져 아이를 안고 차를 몰아 곧장 소아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급성 폐렴에 걸렸으며 아마 추위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손주가 소아과 병동에, 저는 몸이 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미니도 응급실에 있어. 무슨 일이 있었든 딱 한 번만이라도 돌아와서 어머니 얼굴 뵙게 해줘. 문자를 보낸 후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보랴, 미니를 챙기랴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날 밤늦게 제가 다시 어머니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몽롱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서연아, 나한테 숨기지 마라. 우리 아기 어떻게 됐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곤히 잠들었어요. 푹 쉬세요.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전하고 싶은 듯한 눈빛으로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박 측정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어머니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그 소리가 갑자기 삐 하는 긴 직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니, 저 무섭게 하지 마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온갖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심지가 다 타버린 등불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의사의 가운을 흠뻑 적셨죠. 머릿속에는 어젯밤 어머니의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를 내 친아들처럼 돌봐주렴. 어머니의 시신을 집으로 모셨을 때 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남편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식을 듣고 즉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어머니의 관을 본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목이 메어 말했죠. 어머니,
편안하게 가셨어요, 여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고 저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길 바라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저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셨을 거예요. 장례식은 쏟아지는 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와 남편만이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많은 비밀과 고통을 안고 떠났지만 동시에 그 무고한 아이를 향한 끝없는 사랑도 함께 가져가셨다는 것을요. 장례를 마친 후 남편은 어머니의 묘 앞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빗속에서 그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저 아이 제 피부티처럼 잘 돌보겠습니다. 누구의 자식이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 아이를 사랑할게요. 제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먼 곳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소아과 병동으로 가서 민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며칠 더 지켜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은 숨결을 느끼자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죠. 앞으로 마주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 가족에게는 서로를 붙잡아줄 사랑이라는 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하늘이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바람결처럼 가벼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서연아, 착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란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쓸쓸한 비바람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하며 김숙자 여사님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촛불처럼 조용히 가셨다며 애도했죠. 하지만 오직 저와 남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채 가시지 않은 폭풍이 한 줌 흙과 함께 묻혀버렸다는 것을요. 장례식이 끝나자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구석, 모든 바람 소리에서 아기 미니를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단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닦았습니다. 그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진실에 대한 고통이 그를 평온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증오를 조금은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그는 아기 미니에게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때로는 직접 죽을 끓여 먹이기도 했죠. 어느 날 오후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밖을 보니 이광수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집 안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이광수 씨는 피하지 않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숙자 여사님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러 왔소.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편지 한 통과 유언장을 맡기셨소. 장례식이 끝나면 두 사람에게 꼭 전해주라고 하셨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동시에 빠르게 뛰었죠. 남편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열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재단 위에 올려놓은 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께서 읽어보시고 그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마친 뒤 그는 조용히 돌아서려 했지만 남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과 우리 어머니 대체 무슨 관계였습니까? 이광수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렸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혜였고 빚이었으며 평생의 죄책감이오. 나는 그분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김 여사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품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소. 부디 저 아이만큼은 그 어머니처럼 외롭게 만들지 말아주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직 온기가 남은 향, 냄새와 함께 처마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서 있다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남편이 편지를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신경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내 아들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먼 곳에 있겠구나. 내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게 되어 미안하다. 네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단다. 모든 잘못은 이 어미에게 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아들아, 아기 민이는 아무 죄가 없단다. 그 아이는 내게 선물처럼, 하늘이 내게 주신 속죄의 기회처럼 찾아왔다. 누구의 핏줄을 가졌든 나는 그 아이가 우리 모자 사이에 부서진 것들을 이어주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다. 내가 남긴 적금 통장과 이 집은 너에게 남긴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간직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다. 그저 너와 서연이가 그 돈으로 저 아이를 바르게 키워주길 바랄 뿐이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저 아이를 자신보다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렴. 내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다. 용서하거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남자도 용서하거라. 용서해야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저 아이가 증오의 어둠 속이 아닌 빛 속에서 자랄 수 있을 게다. 사랑한다, 내 아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나는 죄를 안고 가지만 네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속의 선함이 모든 것을 구원할 것이라 믿는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원망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흐느낌 소리만이 처마 밑 바람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접어 재단에 올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할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민이, 제 친아들처럼 키우겠습니다. 부디 편히 가세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가 저를 돌아보며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이를 우리 아들로 정식 입양하고 싶어. 어머니의 유언 때문만이 아니라 비록 실수로 태어났지만 우리 가족의 핏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서야. 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시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며칠 후 저희는 구청에 가서 입양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명을 할 때 남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미니가 남편을 보며 맑은 눈으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죠. 이제부터 네가 아빠 아들이다. 피는 다를지 몰라도 이 사랑은 진짜란다. 저는 두 부자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영혼이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가 구청에서 돌아왔을 때 우편 배달부가 이광수 씨 이름으로 온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들어있었죠. 나는 이 도시를 떠나오. 나를 고소하지 않아주어 고맙소. 김 여사님께서 편히 가셨으니 나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소. 남은 재산은 모두 김 여사님의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에 기부했소. 부디 잘 살고 저 아이가 어른들의 짐을 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오. LQ. 남편이 편지를 읽고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씻고 있는 거겠지. 어쨌든 모든 게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향냄새가 여전히 은은하게 퍼졌고 촛불이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숨결이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기 미니를 부부 사이에 눕히고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인생은 실수로 가득할지 몰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안다면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시어머니께서 바람결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고맙다, 민준아. 이제 나는 정말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흘렀고 작고 낡았던 집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기 미니는 이제 5살이 되어 영리하고 애교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이는 저를 서연 엄마, 남편을 민준 아빠라고 불렀죠. 아침마다 들려오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남편은 온갖 풍파를 겪은 후 더욱 성숙하고 차분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기계 공장을 열어 매일 직접 일했고 저는 집 근처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삶이었죠. 매일 오후 유치원이 끝나면 미니는 공장으로 달려와 남편의 다리에 매달리며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가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남편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죠.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아픈 거 고쳐줄래요. 어렸을 때 저 아팠던 거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처럼요.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죠. 의사라는 두 글자는 수많은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들 훌륭한 의사 될 수 있게 도와줄게. 모든 고통이 세월과 함께 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소박한 옷차림을 한 중년 여성이었죠.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그녀가 문 앞에서 망설이는 것을 보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그 여성이 부드럽게 웃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옥주라고 합니다. 이광수 원장님. 동생이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몇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옥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2달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댁을 찾아가 물건 하나를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핏줄을 가진 아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모셨죠. 집 안에서 소리를 들은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이광수 씨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자 남편은 잠시 굳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옥주 씨는 가방을 열어 벨벳천에 조심스럽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오빠의 유품입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적금 통장,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분에게만 전해주라고 했던 검사 기록지가 들어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상자를 보며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광수 씨의 단정한 필체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서연 씨, 두 분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오래전 저는 김숙자 여사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평생 그 죄를 갚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인공수정을 결심하셨을 때 저는 한순간에 약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사용된 정자 샘플은 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보관실의 실수로 제 샘플 일부가 민준 씨의 오래된 샘플과 섞여버렸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시술을 중단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죠. 진실을 말하면 숙자 씨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그 아이가 온전히 제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늙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 역시 또 다른 죄라는 것을요. 이제 와서 제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말고 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그 아이는 두 핏줄의 결합체이며 실수와 사랑의 산물입니다. 그 아이의 몸에는 제 일부가 흐를 수도 있지만 민준 씨의 일부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저는 행복의 빛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어 고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미니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으니 저의 뒤늦은 속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디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저처럼 평생 후회 속에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결국 아무도 미니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구나.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옥주 씨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오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척 후회했어요. 항상 숙자 아주머니 사진과 예전에 병원에 들렀을 때 몰래 찍었다는 아이 사진 한 장을 품고 다녔어요.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빛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분이 남기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옥주 씨는 조용히 떠났고 상자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하늘은 우리 모두에게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건지도 몰라요. 진실이 꼭 명확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중요하죠. 남편은 저를 보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나비를 쫓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은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리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의 핏줄을 가졌든 너는 아빠 아들이다. 내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빠가 할머니 목까지 사랑해줄게. 저는 곁에 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신분도 혈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생명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제가 민희를 재우고 있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잖아, 꿈에 어머니가 나왔어. 어머니가 처마 밑에 서서 우리 부자를 보고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해지신 걸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의 선물로 이 아이를 남겨주셨어요. 밖에서는 밝은 달이 낡은 기와 지붕과 잠든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옛날의 모든 고통이 밤바람에 씻겨나가고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남은 유일한 것, 사람의 온기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15년 후 그 작던 집은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새로 입혔고 마당 앞에 나무는 훌쩍 자랐으며 시어머니께서 심으셨던 종이꽃 덩굴은 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얇고 붉은 꽃잎들이 흩날렸죠. 아기 민희는 이제 17살의 훤칠하고 성숙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정이 많고 늘 저와 남편의 자랑이었죠.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민희는 어릴 때부터 이 집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 부는 오후,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들을 종종 보곤 했죠. 아이는 한 번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시어머니의 낡은 나무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그 옛날의 편지가 불쑥 떨어졌습니다. 민희가 그것을 주워들고 호기심에 몇 줄 읽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눈빛으로요. 엄마, 김숙자 할머니는 누구세요? 왜 편지에서 아빠를 내 아들 민준아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언젠가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떨고 있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너를 낳아주신 분이란다. 미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17살 소녀는 제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실수부터 남편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 편지와 최종적인 용서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화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빠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미나, 그거 아니? 내 아빠는 핏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선택했단다. 아빠에게 너는 입양한 아들이 아니라 아빠가 용서를 배우고 이 가족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어. 민희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숙자 할머니는 왜 한 번도 할머니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깨 위로 눈물을 떨궜습니다. 네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불쌍한 분이셨어. 평생을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사셨지. 비록 실수 속에서 너를 낳으셨지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 너를 사랑하셨단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너도 없었을 거야. 민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죠. 엄마, 할머니 묘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를 만나서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그 눈빛에서 시어머니와 무척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상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그 무언가를요. 다음 날 저와 남편은 민희를 데리고 묘지로 갔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풀잎 위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묘는 생전에 나무잎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들고 싶다고 하셨던 그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민희는 무릎을 꿇고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할머니, 저 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안쓰러울 뿐이에요. 제가 정말 잘 살아서 먼 곳에 계신 할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남편은 뒤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이 메어 나지막이 말했죠. 어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아이를 그냥 키우기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 친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선물이고 이 세상에 여전히 선함과 너그러움이 존재한다는 걸 믿게 해준 존재예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서 날아온 종이꽃집들이 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보내온 시어머니의 대답 같았죠. 저는 코끝이 찡해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희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공부에 매진했으며 특히 봉사활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종종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의대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아마 제 몸에는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제 남은 인생을 그걸 갚는데 쓰고 싶은가 봐요. 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아이의 영혼 속에서 빛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민희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상을 차려 시어머니의 재단에 찰밥과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술을 따르고 잔을 들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누구도 이 아이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민희는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종이꽃을 부드럽게 흔들었죠. 아이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인생이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요. 숙자 할머니는 틀렸을지 몰라도 그분도 사람이었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아이를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쓰렴. 단,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었던 할머니의 마음만은 잊지 말아다오. 1년 후 민희는 정말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폭풍 속의 씨앗이었죠. 소박하고 꾸밈없는 그 책은 실수로 태어났지만 선한 마음으로 자란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어머니의 묘를 찾아와 사랑할 용기와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었던 한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향을 피웠습니다. 민희가 그 해에 인문학 이야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무대에 올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행복이란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저는 실수로 태어났지만 사랑과 관용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강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이내 파도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목이 메어 말했죠. 어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밖에서는 부드러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보내는 평화로운 작별 인사처럼요. 저는 먼 곳에서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그 옛날 아기 민희를 품에 안고 나는 그저 네가 빛 속에서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아침처럼 무척이나 온화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의 믿음을 밝히면서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비극이 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실수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숙자 여사님과 민준 씨, 그리고 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너그러워진다면 풀리지 않을 잘못은 없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한 여인이 여전히 사랑받고 엄마가 되기를 갈망했던 것은 죄가 아니라 넓은 세상 속에서 외로운 마음이 보낸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사랑과 이해가 바로 진정한 기적이 되어 모든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누구나 넘어지고 후회하며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너그러운 마음이 실수를 빛으로, 고통을 교훈으로, 눈물을 미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인간적인 메시지를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고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해 주세요. 가족 이야기와 함께 모든 운명, 모든 눈물, 모든 미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작은 이야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